안녕하세요. 제가 맨 얼굴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저도 일 끝나면은 집에 와서 뻗어버리기 때문에, 멀쩡하게 메이크업하고, 챙겨 입고 찍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그리고 이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2회기를 다녀오고 2회기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건데 지금 3회기 이후로 밀려버리면 2회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기억이 휘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나 혼자 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목적으로 찍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일기를 쓴다는 느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록을 남기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게 잠옷이거든요. 제가 잠잘 때 입는 그런 용도의 옷인데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좀 상담도 다녔고 뜻하지 않게 좀 떠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남들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회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그렇죠 하면서 웃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상담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디를 이제 갔고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상담을 받게 된 계기는 뭐였고 그리고 어떤 상담소를 갔고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언제 갔고 무엇 때문에 갔고 막 항우울제를 먹었는데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먹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렸었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무래도 임상심리센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자기는 과거의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기보다는 현재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의 걱정 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1회기 그 후기 영상 찍었을 때도 제가 되게 생각이 많아 보였잖아요. 이미 그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영상을 찍었을 때라서 정말 생각이 많았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한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대로 읽어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외부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그래서 마치 저의 이런 마음이 뭐랑 비슷한 것 같았냐면 연예인들이 악플 달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랑 면대면으로 대면을 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1번으로 적었고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허들이 남들보다 좀 많이 높은 것 같은?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그 2월 달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학교가 개학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제가 보건 수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있었을 때는 내 생각에 이제 잠식이 돼가지고 너무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막상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니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전히 나를 똑같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나를 뭔가 무시한다거나 그런 감정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후를
가지고 있었구나. 기우였구나. 이런 걱정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도 이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고는 그렇게 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남자친구한테도 그렇느냐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나마 조금 많이 보여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100%다 보여주진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다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에게 마저도 나의 본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를 있는 그대로 못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 같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면 상대가 실망할까 봐 겁이 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좀 나름의 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뻐도 사실 자기 자식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낳은 내 자식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사랑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고 교사도 사람인지라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행동이 미운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힘든 점,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 요즘 애들은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상대 친구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친구도 장난이었죠.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사들끼리는 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덜거려도 저 사람이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는데 많이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투덜거리는구나 하는 정말 투덜거리는 그런 정도거든요. 교사 중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 중에도 정말 나이가 많은 이제 정년을 향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사들끼리는 뭔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줌마들끼리 막 육아할 때 우리 애는 뭔가 까탈스러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흉 아닌 흉을 보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사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말을 한 건데 근데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별로일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실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교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좀 제 나름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의 민낯을 못 보여주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힘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건 친구 얘기고 부모님에게 마저도 저의 있는 본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제 유년 시절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모님은 뭐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봐라. 어떤 아이였느냐 이런 거를 말씀해 보라고 하셔서 전 되게 겁이 많은 아이였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숙제하는 거 까먹을까 봐
책에 그 무거운 교과서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등교 하교할 때 계속 그 책을 이고지고 다니는 학생이 있죠.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만약 학교에 책을 놓고 오면 숙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 날에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기가 싫어가지고 그 책을 챙길 때도, 시간표에 맞춰서 책을 챙길 때도 몇 번을 이제 국어 다음에 수학 다음에 뭐 슬기로운 생활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놓는 순서까지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놓고 몇 번이나 검토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혼나기가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왜 그렇게 혼나기가 싫었을까?'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많이 혼났냐? 한번 얘기를 해 봐라. 나 이렇게까지 혼나 봤다."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혼날 짓을 하는 아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엄청 크게 혼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혼나 본 적도 없는데, 다만 항상 그 지적을 당할까 봐 이렇게 염려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음 잔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적이죠. 지적을 좀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4살, 5살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행동 자체가 막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잖아요. 실수가 잦을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린 아이한테도 좀 많은 걸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컵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밥 먹다가 뭘 묻혔다든가 이랬을 때에도 엄청 좀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 약간 성격이 그러셨던 것 같다. 그런 거를 잘 못 보는 성격이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MMPI에서 제가 억울함이 높게 나오고 화가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자신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쌓여 있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내가 뭐만 해도 막 지적을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너 억울했어? 너 그때 억울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억울했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억울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생각했던 시간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부모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뭘 알아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보다는 더 잘 알겠지, 어련히 잘 알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수긍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물어보시길래 근데 중고등학생 때는 뭐 그렇게 지적을 하는 횟수도 일단 줄었고, 그리고 저도 그냥 마냥 이렇게 어 속에 담아두기만 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도 참다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다. 저는 그게 고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되게 고집이 세다. 라는 생각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했던 것 같다. 그게 뭐 반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말을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남들보다 높은데 왜 그렇게 남들보다 높은지를 탐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완벽주의처럼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시길래 저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골똘히 해보다가 제가 하나 딱 머리에 꽂혔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 눈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제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말을 한다는 게 평소에는 되게 허용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지
라는 순간에는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말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잘 수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는 되게 수용적으로 잘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거랑 내내 조용히 있던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랑 저는 목소리의 그 힘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그래도 저 사람이 행동은 바른 사람이야. 그래도 행동할 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좀 인식이 있어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뭔가 저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사람을 되게 평가하네요. 사람을 엄청 평가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약간 이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충격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타인을 평가를 한 거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되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1일기 때도 그렇고 2일기 때도 그렇고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걸 들켜서인지는 몰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은 확신을 한대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뭔가 성취하고 싶고, 얻어내고 싶고, 뭐 위로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경험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내가 1등을 하고 싶다거나 상을 받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1등을 하고자 하는, 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고, 다만 평균 이하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겁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평균 이하가 된다는 건 저에게 어떤 의미이에요?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요? 그래서 평균 이하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생각을 했죠. 이것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제가 뜸을 들이니까 좀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단어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조금 유하게 돌려서 말을 하려고 좀 이렇게 텀이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자기에게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평균 이하인 사람이 평균 이하인 거지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저는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에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엄청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 이하인 사람은 뭔가 IQ가 낮은 사람들일 것 같다. 뭔가 머리가 나빠 보이고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이야기? 이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냥 평균 이하인 사람은 남들보다 좀 IQ가 낮은 사람이라는 게 설명을 해줘야 아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굳이 말을 해야 아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바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나 봐요. 바보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대답을 못 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하겠다고?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교사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뭔가 더 인정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걔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런 IQ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이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안 된단 말이죠. 다만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현적 자기애가 우리가 흔히 하는 나르시시스트거든요.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믿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잘났다 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외연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현적 자기애는 반대로 이제 겉으로는 되게 겸손하고 소심하게 보이지만 이제 타인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남들의 평가를 되게 겁을 내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평균 이하가 되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나타내는 것인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인 거예요. 내가 좀 낮은 성적을 받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높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제 내현적인 자기애 때문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성취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원했던 거를 성취했던 혹은 성취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막 되게 좋은 성취를 얻었다기보다는 제가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성취를 하지는 못했던 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수능도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뭔가 그런 긴장되는 순간에 나의 능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노력파라고 생각을 하냐고 하시길래 전 노력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선생님께서 이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수능을 잘 봐서 본인이 목표했던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오만해졌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랬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오만한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명을 하려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더라도 오만한 사람은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만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을 되게 뭐라고 할까요?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평가가 들어간 거죠. 가치 판단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남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만큼 성취를 하지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대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타인을 평가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은 성취를 못하니까 그 기대를 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도덕적인 기준도 높고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고 눈치를 엄청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동료 선생님이 아파 보여? 그러면은 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약을 챙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 행동도 내가 타인에게 받고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타인은 나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억울함이 쌓인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운 일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알아서 다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에만 들어주지 내가 굳이 오지랖 부리면서 여기저기 막 다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회기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왜냐면 1회기 때 이미 얘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2회기 때도 별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좀 금방 마무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이제 자기 성향이 기질이 너무나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기질대로 사는 방법을 익히면 10회기 이전에 괜찮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내 주위 환경을 내 기질대로 행동할 수 있게 이제 조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게 주위를 만들어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라. 조성해라. 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원래 예전에는 친목 자리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무조건 다 참석을 했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근데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말해도 된다. 그래도 주위의 다른 친구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주위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통제를 하는 성격이라는 걸 들었을 때 내가 통제를 하는 성격이구나. 그럼 난 통제를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에 나는 통제를 하는 성격이니까 타인이 느끼기에 내가 통제한다고 느끼지 않게 조심을 해야 돼. 이런 나의 통제적인 성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너는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통제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럼요. 아니 자기 직업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선생님 잘리지도 않잖아요. 누가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정말 그래도 된다는 거야? 라는 게 되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전문가에게서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전문가가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나 그렇게 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 그리고 사실 1회기 때에도
제가 그 스크립트를 짤 때 느꼈던 건데, 이 상담이 100%다 나를 설명하는 것 같진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2학기 때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했던 과정은 그 내용이 전부 다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의 맥락까지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것이 정말 테트리스 쌓듯이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다음 날에 이제 한글 타자를 쳐도 그렇게 거의 휘발되는 게 없이 99%막 다 기억이 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 상담 때는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의 앞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기억이 안 나고 이 내용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조금 100%다 내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안 드나 보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나 보다. 사람이 막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자기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이거 진짜 내 얘기야. 와, 이거 진짜 나야. 하는 것은 잘 기억을 하는데, 긴가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게 100%다 기억에 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제가 애니어그램 6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니어그램 6번을 딱 떠올렸을 때는 걱정 인형이거든요. 엄청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나한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 플러스 그냥 모든 게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인간관계도 당연히 걱정스럽겠죠.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는 너무나 취약한 존재고 나는 약해 빠졌고 그래서 믿을 만한 리더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애니어그램 6번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행동이 이름을 붙이면 3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안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막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나는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건데 애니어그램 3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인간관계를 성취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6번은 걱정이고 3번은 성취인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의 똑같은 행동을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임상 치료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두고도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복합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임상센터 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인간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성취지향형인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100% 나는 성취지향형인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0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 성취지향의 끝판왕이 10이라고 쳤을 때 저는 한 3 정도 되는 성취지향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귀가 되게 얇아가지고 전문가의 말을 엄청 신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면 혹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혹하고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되게 경계해요. 이런 스타일이 되게 사기 잘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심리 테스트 하면 다 내 얘기처럼 들린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사실 그것도 내가 평가하는 건데. 사실 객관적인 것도 내 머릿속에서나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00이면 100 다 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 있긴 했어요. 어찌됐든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기질대로 살아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허락이 떨어진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주인은 전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가 너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너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고삐가 풀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기질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만 앞으로 내 기질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앞으로 나는 좋아질 일만 남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 미래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다. 기쁨.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뭔가 가슴이 벅찬 것 같기도 하고, 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기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들도 알지만 연애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뭔가 사랑을 받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나의 가치를 느꼈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느꼈던 사람이라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게 연애할 때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연애할 때 느꼈던 행복보다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는 것에서 오는 그런 내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행복이. 그래서 그게 되게 처음에는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드디어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밖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나 혼자 오롯이 나 되게 행복해. 내 삶이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감정이 확 드니까 되게 기뻤어요.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저의 그 순간의 감정을 설명해보자면 기뻤어요. 저의 그런 변화가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되게 내용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10획이 안 해도 살만한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꼈던 건데 내가 되게 파악이 쉬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담소에 가든 어떤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든 내가 마치 상담 선생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문제가 뭔가 사람들은 다 나의 고유한 그런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성향이 내 기질이 뻔히 보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독심술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 쟤 지금 생각하고 있네? 아, 쟤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저의 행동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커플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했던 상담사님이 되게 유명한 그 커플 상담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직접 이분의 성함을 추천을 해줘서 제가 찾아서 간 그런 상담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의 관계를 좀 잘 이렇게 선물 상자에 예쁘게 리본 묶듯이 묶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되게 좀 불만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훨씬 더 가파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으로 가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좀 뭔가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10회기? 아마 연장해서 15회기를 했었나? 아무튼 상담을 되게 길게 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끝까지 상담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의 전문성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강의하실 때 보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셔도 그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기본 지식들을 깔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나온 한마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담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의 지식의 양이 되게 방대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된다. 뭘 알아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니까 이분 말을 믿어야 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커플 상담을 하고 그 마지막 뭐라고 하죠? 종결할 때 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불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은 거잖아요. 커플 상담의 목적이 저는 그 커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커플 상담의 목적은 커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두 사람을 다시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 행복한 그런 서로가 행복한 방안을 찾는 거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커플 상담의 대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남녀 커플들을 보셨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애송이의 기질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쟤는 통제하는 거를 좋아하는 애고, 그리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아니다라는 게 뻔히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파국이라는 게 너무 보였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도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뻔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한 대로 선물 상자를 예쁘게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막 다 파헤치고 막 뜯어버리고 했던 것이 진짜 괴로웠거든요. 서로의 치부를.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좋다 해야 좋지. 싫다 싫다 이 단점만 계속 끄집어내고 막 얼굴에 보고 싶지 않은데 직면시키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괴로워요. 나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미운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그게 예뻐 보이겠어요? 당연히 미워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파묘를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해안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상담 과정을 되게 잘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임상 심리센터를 맨 처음 찾았으면 중도 하차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상담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폐허가 됐던 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정돈한 상태에서 이제 치료 상담을 받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지금 상태가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거지. 만약에 이런 식의 정리정돈이 없었다면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과정 자체가 그냥 저에게 상처였을 것 같아요. 막 직언을 하시잖아요.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커녕 그 나의 본 모습을 직면하는 것조차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임상치료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자기의 직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업무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심리상담센터랑 임상센터랑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치료 중심이고 심리상담처럼 그렇게 좀 상대를 달래가면서 그런 감정을 알아주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센터를 전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그 문제를 안고 다른 심리상담센터를 가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센터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실 저는 기분 나쁠 게 없죠. 제가 상담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전에 상담을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심리 상담을 받을 때의 저의 그런 마음과 지금 상담을 받을 때의 제 마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심리 상담센터는 그 폐허가 된 그 구멍이 숭숭 난 제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연고를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상담센터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집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집이 지금 폐허가 됐어. 막 벽이 허물어지고 창문이 깨지고 바람이 막 숭숭숭숭 불어닥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임상센터를 가면 이제 집이 너무 추우니까 바람이 숭숭숭숭 막 불어닥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뭐 바닥에 난방을 깝시다. 라는 그런 해결책을 주는 곳이 임상센터라고 치면 심리상담센터는 약간 그 폐허가 된 집을 정리정돈하는 깨진 유리도 치워주고 이제 벽지도 새로 바르고 이제 벽도 허물어진 벽도 이렇게 잘 막아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게 그런 기초적인 구조를 좀 쌓아주는 그런 과정을 좀 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고 이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나눠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간 티스럽게 공감 능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의 시선에서 심리상담센터랑 임상센터를 비교를 해보면 뭔가 그럼 심리상담센터 뭐하러 가? 그냥 문제를 치료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임상센터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심리상담센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상담 선생님께서 의도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노파심에 또 심리상담센터와 이제 임상치료센터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름의 해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경험 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만약에 임상센터를 먼저 가고 심리센터를 먼저 갔으면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운 좋게 심리상담센터를 먼저 찾게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네요. 지금 운동을 헬스장에서 그러니까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 씻고 이제 머리도 아직 다 안 마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점점 발그레해지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그래서 너무 못생겨 보이네요. 홍조 띄면 되게 못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영상을 끄고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남은 시간도 잘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